저는 시골 마을에서 평생을 살아왔어요. 마을은 작았지만 사람 사는 정이 넘치는 곳이었죠. 아침이면 종달새 소리가 들리고 저녁이면 먼 산 위로 붉게 물든 노을이 참 예뻤습니다. 그런 평화로운 풍경 속에서 하루를 시작하며 작은 밭을 일구고 동네 친구들과 차를 마시며 웃고 떠드는 것이 제 일상이었죠. 그런데 몇 년 전 제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내가 병으로 세상을 떠난 뒤 갑자기 너무 많은 것이 변했어요. 그 전까지는 같이 밭일을 하며 하루하루를 소소하게 살아갔는데 아내가 없으니 집이 텅 빈 것처럼 느껴지더군요. 냉장고에 넣어둔 반찬마저 손이 가지 않았습니다. 혼자 사시기 힘드시잖아요. 아버지, 저희랑 같이 사세요. 그 말은 아들이 제안한 것이었어요. 며느리도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적극적으로 권유했죠. 처음엔 고맙고 든든했어요. 자식들이 그래도 부모 생각은 한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요. 이삿날, 아들은 제 작은 짐을 트럭에 싣고 한참을 달려 도시로 데려갔습니다. 도시는 참 시끄러웠어요. 공기는 무겁고 사람들은 바쁘게 지나가며 서로 쳐다보지도 않았죠. 여기가 아버지 방이에요. 아들이 안내한 방은 작은 방 하나였어요. 제 물건을 채 넣기도 전에 며느리가 다가와 말했죠. 아버님, 여기 너무 어수선하면 안 돼요. 꼭 필요한 물건만 두세요. 그 순간은 며느리의 말이 서운하게 느껴지진 않았어요. 새 집에 정리정돈이 필요한 건 당연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점점 이상한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자주 집안에서 규칙을 만들곤 했어요. 아버님, 거실에 너무 오래 앉아 계시면 저희가 불편해요. 거실은 저희 가족 공간이거든요. 가족이라니요? 저는 가족이 아니었던가요? 처음엔 이해하려고 했어요. 도시 사람들의 문화가 시골과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점점 며느리의 말은 도를 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은 제가 아침밥을 먹고 난 뒤 그릇을 씻으려 했어요. 근데 며느리가 서둘러 말렸습니다. 아버님, 그냥 계세요. 괜히 손대시다가 부엌 어지럽혀지면 제가 2번 일해야 하잖아요. 저는 무안해졌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계속되다 보니 제 자신이 정말로 이 집의 짐이 된 것 같더군요. 더 심한 일도 있었어요. 화분을 정리하던 중 며느리가 저를 찾아와 말했죠. 아버님, 이건 제 화분이에요. 그리고 화분을 이렇게 늘어놓으면 어머님 오시면 불편해지실 것 같아서요. 저는 며느리의 말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이라니요? 아내는 이미 세상을 떠났는데 말이죠. 알고 보니 며느리가 자신의 어머니를 초대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며칠 후 작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거실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어요. 오래된 드라마 재방송이 나오길래 추억을 떠올리며 웃었죠. 그때 며느리가 지나가다가 말을 던졌습니다. 아버님, 거실은 저희 가족 공간인데 너무 오래 앉아 계시면 저희가 좀 불편해요. 그녀는 웃으며 말했지만 그 웃음 속엔 날이 서 있었습니다. 순간 기분이 나빴지만 그저 알겠다고 대답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들은 며느리의 이런 태도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오히려 그녀가 집안일을 하느라 고생이 많다며 감싸기 바빴죠. 아버지, 아내도 힘들어하는 거 보이잖아요. 그냥 서로 좀 맞춰가시면 되잖아요. 저는 답답했습니다. 아들은 제가 얼마나 마음이 불편한지 모르는 것 같았죠. 며느리의 간섭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아버님, 신발을 이렇게 아무 데나 두시면 안 돼요. 정리 좀 해주세요. 아버님, 부엌은 제가 사용하는 공간이니까 괜히 어지르지 말아주세요. 심지어는 아침에 물을 마시러 부엌에 나간 저를 보고 말했습니다. 아버님, 너무 일찍 나오시면 저희가 좀 놀라잖아요. 저는 점점 작아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 집에서 저는 점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죠. 며느리는 사람을 편하게 만들 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사소한 것 하나하나를 간섭하며 저를 불편하게 만들었죠.
그녀의 말투는 언제나 부드럽게 포장돼 있었지만 그 안에 깃든 차가움은 날카로운 칼처럼 저를 찔렀습니다. 아들과의 관계도 며느리 때문에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아들은 늘 중간에서 어떻게든 화해를 시키려 했지만 며느리의 말투와 태도는 고칠 생각이 없는 듯 했어요. 아버지, 그냥 좀 참아주세요. 아내도 적응하느라 힘들잖아요. 적응이요? 저는 이미 이 집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들었는데요. 며느리의 행동 중 가장 참기 어려운 건 제가 이 집에 있는 걸 마치 큰 짐처럼 여긴다는 점이었어요. 그녀는 직접적으로 그런 말을 하진 않았지만 모든 행동과 말투로 제게 신호를 보내고 있었죠. 당신은 여기에 있을 자격이 없다. 그녀는 집안 곳곳에 자기만의 규칙을 세우며 저를 구석으로 몰아넣고 있었어요. 그런 날들이 쌓여갈수록 저는 점점 더 무력감을 느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일이 아직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저는 몰랐어요. 아들과 저는 항상 가까운 사이였어요. 아내가 살아있을 때도 아들은 제 곁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죠. 우리는 함께 낚시를 다녔고 작은 논에서 모를 심으며 서로의 손을 잡아주기도 했어요. 그런 순간들이 많았기에 아들은 단순한 자식이 아니라 친구 같았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들어온 이후 모든 것이 변해버렸어요. 아들은 결혼 후에도 처음엔 저를 자주 찾아왔어요. 아버지, 별일 없으세요? 어제 밭에 물 좀 대셨나요? 그렇게 물어보며 농사일도 도와주곤 했죠. 하지만 점차 그 방문 횟수는 줄어들었습니다. 며느리와 함께 살게 된 후, 그는 전처럼 제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았어요. 어떤 말을 해도 고개를 끄덕이며 흘려듣는 듯 했어요. 제가 낚시 이야기를 꺼내면 아버지, 나중에요. 라는 말만 돌아왔어요. 나중은 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집에서 점심을 먹으며 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졌어요. 요즘 회사 일은 어때? 아들은 고개도 들지 않은 채 대답했어요. 그냥 뭐, 바쁘죠? 대화는 그렇게 짧게 끝나버렸어요. 며느리는 거실 한쪽에서 조용히 휴대폰을 보고 있었어요. 제가 말을 이어가려고 하면 아들은 며느리를 힐끗 쳐다보곤 했습니다. 마치 그녀의 눈치를 보는 것 같았어요. 저는 점점 대화의 주도권을 잃어갔어요. 며느리가 끼어드는 일이 많아지면서 아들과 제 대화는 점점 짧아졌죠. 하루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아들과 단둘이 얘기할 기회를 잡으려던 참이었어요. 저녁 식사 후 아들이 방으로 들어가려 하자 제가 불렀어요. 잠깐 얘기 좀 하자. 그는 조금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저를 따라왔죠. 왜요, 아버지? 저는 그저 평범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어요. 낚시는 안 가니? 바쁘겠지만 가끔은 쉬어야지. 아들은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어요. 아, 낚시요? 요즘은 시간이 안 나요. 그때 며느리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여보, 아버님이랑 얘기 중이에요? 그녀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물었지만 표정은 그렇지 않았어요. 아들은 제 대답을 듣기도 전에 일어섰어요. 금방 들어갈게. 그 후로는 아들과 이야기할 기회조차 얻기 어려웠어요. 며느리가 늘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요. 그녀는 마치 벽처럼 아들과 저 사이를 막고 있었어요. 아들은 그녀의 눈치를 보며 제게 점점 더 무관심해졌어요. 제가 아프다고 얘기했을 때조차 병원 가 보셨어요? 라는 말 외에는 해주지 않았죠. 이전의 따뜻한 아들은 사라진 듯 보였습니다. 그는 이제 며느리의 말만 따르고 제 의견은 뒷전이었어요. 어떤 일이든 며느리가 먼저 결정하면 아들은 그것을 절대 반대하지 않았어요. 하루는 제가 작은 부탁을 했습니다. 혹시 이번 주말에 같이 병원 좀 가줄 수 있겠니? 그날은 허리가 아파 걷기가 힘든 날이었거든요. 하지만 아들은 제 부탁에 곤란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이번 주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장모님 모시러 가야 해서요. 장모님? 저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장모님이 아들의 우선순위가 된 겁니다. 그 후로도 아들은 저를 챙기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가 뭔가를 말하면 며느리의 의견을 묻곤 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혼자 방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낚시를 가자고 했던 약속도 잊혔고 농사 이야기를 나누던 시간도 지나갔어요. 아들과의 관계는 점점 더 멀어졌어요. 며느리의 존재는 아들과 저를 서서히 갈라놓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저 조용히 이 변화에 적응하려 애쓸 뿐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장모님을 집에 모시겠다고 했어요. 아버님, 방 좀 비켜주셔야겠어요. 저희 어머니가 불편해 하시니까요. 그녀는 너무나 당당한 태도로 이 말을 꺼냈어요. 처음엔 제가 잘못 들었나 싶었죠. 내 방을 비키라고? 그럼 나는 어디서 자란 말이냐? 며느리는 태연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아버님, 다용도실이 있잖아요. 거기에 임시로 짐을 옮기시면 돼요. 불편하시겠지만 저희 어머니가 편히 지내셔야죠. 순간 속에서 무언가 뜨겁게 올라오는 기분이 들었어요. 다용도실이라니. 여긴 내가 살던 집이야. 내가 왜 방을 비켜줘야 하니? 하지만 며느리는 그 말에 전혀 동요하지 않았어요. 아버님, 생각이 없으세요? 손님이 오시면 당연히 더 편한 자리를 드려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말을 듣고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내가 손님보다 못한 존재로 전락한 건가 싶었죠. 아들과 얘기해보마. 너가 멋대로 결정할 일은 아니잖아. 며느리는 오히려 기다렸다는 듯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여보랑 얘기해 보세요. 하지만 어머니가 오시면 이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그날 저녁 아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네 아내가 방을 비키라고 하더라.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 아들은 당황한 듯 말했지만 이내 며느리를 두둔했어요. 아버지, 장모님도 많이 힘드셨잖아요. 다용도실에서 조금만 지내시면 안 될까요? 장모님 건강이 안 좋으시다니까요. 그 말을 듣고 정말 실망스러웠어요. 너가 그렇게 말하면 난 뭘 하란 거냐? 이제 나보고 구석에 처박히라는 거냐? 아들은 미안하다는 말을 하면서도 입장을 바꾸지 않았어요. 며칠 뒤 사돈이 집에 도착했어요. 그녀는 제가 다용도실로 짐을 옮긴 것을 보고 아무렇지도 않게 웃었어요. 어머, 여기가 방이었구나. 내가 좀 좁긴 해도 견디지 뭐. 며느리는 제 방으로 들어가 짐을 풀었고 사돈은 옆에서 즐거운 표정으로 도와줬어요. 어머니, 이제 편히 쉬세요. 불편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그 모습을 보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지만 어디에도 제 감정을 토로할 곳이 없었어요. 다용도실로 밀려난 후 저는 그곳에서 지내는 날들이 이어졌어요. 좁고 답답한 공간에 제 짐을 억지로 쑤셔넣고 작은 의자 하나에 앉아 시간을 보냈죠. 밤에는 냉기가 가득했고 낮에는 불편한 자세로 앉아 지내야 했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이따금 지나가며 저를 쳐다봤지만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사돈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며느리와 웃으며 대화했지만 저는 그 대화에 끼어들 엄두조차 나지 않았어요. 다용도실의 좁은 문을 닫고 혼자 앉아 있으면 이 집에서 제가 얼마나 쓸모없는 존재가 되었는지 뼈저리게 느껴졌어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했어요. 내가 이 집에서 이렇게 살아야만 하는 걸까? 왜 내가 다용도실에 갇혀 살아야 하는 걸까? 그 답답함 속에서 저는 여러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답답한 마음에 방 구석구석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낡은 상자와 오래된 잡동사니들을 한참 정리하다 보니 오래전 기억들이 떠오르더군요. 상자 안에는 제가 아내와 함께 찍은 사진이 들어 있었어요. 밝게 웃는 아내와 어린 시절의 아들 모습이 담긴 사진을 보니 가슴이 저릿했죠. 그 시절엔 우리가 이렇게 멀어질 거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어요. 사진을 꺼내 한참을 바라보다가 다시 현실로 돌아와 상자를 덮었어요. 그러던 중 다용도실 한쪽 구석에 방치된 낡은 서랍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이건 언제부터 여기 있었던 거지? 서랍장은 겉에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어요.
정리하던 김에 서랍장 안도 살펴보기로 했죠. 서랍을 열자 안에는 오래된 종이 뭉치들이 들어 있었어요. 영수증, 편지, 메모 같은 것들이 뒤섞여 있었죠. 별 의미 없는 것들이라 생각하며 하나씩 넘기던 중 한 장의 문서가 눈에 띄었어요. 도톰한 봉투에 넣어진 문서를 꺼내 펼쳤더니 제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이게 뭐지? 문서를 자세히 살펴보니 집 등기부등본이었어요. 제가 아들에게 사준 이 집의 명의가 아들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던 문서였죠. 등기부등본을 들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그래. 이 집은 내가 모든 돈을 모아 아들에게 장만해 준 집이지. 그 사실을 다시 떠올리니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처음 이 집을 살 때의 기억이 뚜렷이 떠올랐죠. 아내가 떠난 후 아들이 제게 말했었어요. 아버지, 혼자 계시기 힘드시잖아요. 제가 아버지를 모시고 살겠습니다. 집을 한 채 마련해 보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기꺼이 제 모든 돈을 내놓았어요. 아들이 안정적으로 가정을 꾸리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습니다. 당시에는 행복한 마음으로 이 집을 장만했어요. 이 집에서 아들이 며느리와 행복하게 살겠지. 나도 늙어서 기대지 않고 살 수 있겠지. 그런 생각으로 집을 마련했는데 지금 제가 다용도실에서 살고 있다는 현실이 너무나 비참했어요. 문서를 손에 쥔 채 다용도실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이 집이 제 피와 땀이 들어간 결과물이라는 생각이 드니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며느리와 사돈이 웃으며 거실에서 대화하는 소리가 문틈으로 들어왔어요. 그 소리가 들릴 때마다 억울함이 더 커졌죠. 그 순간 결심이 섰어요. 이대로 있을 순 없어. 이건 내 집이야. 내 돈으로 산 집이라고. 등기부등본을 손에 들고 있자니 이 집에 대한 권리가 제 손안에 있다는 걸 확실히 느꼈어요. 명의는 아들의 이름이지만 이 집은 내가 만든 거나 다름없이.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오래된 종이를 가슴에 안고 앞으로 해야 할 일에 대해 깊이 고민했죠. 다음 날 며느리가 다용도실 앞을 지나며 말을 던졌어요. 아버님, 정리 좀 하세요. 다용도실이 너무 지저분하잖아요. 그 말이 제게 마치 칼처럼 꽂혔어요. 등기부등본을 다시 한번 쥐며 속으로 다짐했어요. 그래, 곧 정리하마. 내가 이 집에서 할 일을 모두 끝낸 뒤에. 그날 이후 다용도실의 좁은 공간은 제게 계획을 세우는 장소가 되었어요. 등기부등본이 제게 다시금 희망을 주었죠. 이 집에서 내가 진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뚜렷하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며느리는 날이 갈수록 제게 더 막대했어요. 처음엔 간접적인 태도였어요. 눈치를 주거나 말을 돌리거나 필요한 물건을 제때 주지 않는 식으로요. 그녀는 처음부터 저를 불편하게 만들면서도 절대 대놓고 적대감을 드러내지는 않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며느리의 태도는 점점 노골적으로 변해갔어요. 아버님, 다용도실에 짐이 너무 많아요. 이렇게 하면 집이 엉망진창이 되잖아요. 아침부터 다용도실 문 앞에 서서 그렇게 말을 던졌어요. 짐이라도 정리 좀 해보세요. 아니면 버리든가요. 그 말이 얼마나 무례하게 들렸는지 말할 수가 없었어요. 내 짐을 버리라는 거냐? 이 집에서 내가 가져온 물건들인데 말이다. 내가 이렇게 대꾸하면 며느리는 항상 똑같은 말을 했죠. 아버님도 아셔야죠. 여긴 저희 집이에요. 그러니까 규칙을 지켜주셔야 해요. 규칙이라니 웃음만 나왔어요. 내가 직접 돈을 들여 산 이 집에서 이제는 내가 규칙을 따라야 한다는 말이 얼마나 우스꽝스럽던지요. 하지만 참았어요. 더 큰 일이 벌어지면 아들마저 며느리의 편을 들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죠. 며느리의 태도는 갈수록 더 악화되었어요. 아침이면 다용도실 앞에서 소리내어 물건을 치우는 소리로 저를 깨우고 점심이면 사돈과 함께 제 이야기를 수군거리며 비웃곤 했죠. 어머니, 저런 분이 있어서 저희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아세요? 사돈은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어요. 그래도 어쩌겠니. 참고 살아야지. 어른을 내보낼 수도 없잖아.
그들의 대화는 다용도실 문 하나를 넘어 제 귀에 그대로 박혔어요.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는 더 이상 우회적으로 말하지 않았어요. 아버님, 여긴 다 우리 집이에요. 그렇게 하고 싶으면 나가 사세요. 그 말은 날카로운 칼처럼 제 가슴을 도려냈어요. 순간 숨이 턱 막혔어요. 너 지금 뭐라고 했니? 나보고 나가라고? 며느리는 오히려 차분한 표정으로 말을 이어갔어요. 아버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되잖아요. 저희도 어쩔 수 없잖아요. 서로 불편하면 해결 방법은 간단하잖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적대감이 담겨 있었어요. 그 순간 아들이 떠올랐어요. 아들은 이 상황을 알고도 침묵하고 있었죠. 내 아들도 이 말을 알고 있니? 너가 나를 내보내겠다고 말하는 거.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여보도 동의했어요. 아버님이 마음에 안 드시면 다른 곳에서 편히 지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며느리가 이미 제 존재를 이 집에서 지우고 싶어 한다는 사실이 명확해졌으니까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좋다. 너가 말한 대로 하자. 하지만 지켜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며느리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한 듯 어깨를 으쓱했어요. 알겠어요. 아버님도 생각 잘 해보세요. 저희는 준비됐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다용도실에서 등기부등본을 다시 꺼내 들었어요. 손으로 그 오래된 종이를 어루만지며 생각했어요. 이 집은 내가 만든 것이다. 내가 결정할 권리가 있다. 며느리가 저를 내쫓으려 한다면 나는 이 집을 반드시 내 방식대로 처리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들과 마지막으로 대화를 시도했어요. 너는 이 아내가 나한테 무슨 말을 했는지 알고 있니? 아들은 잠시 눈치를 보다가 대답했어요. 아버지, 우리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서로가 불편하다면 아버지도 조금은 우리를 이해해 주셔야죠. 그 말에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아들은 이미 며느리의 편에 서 있었고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그날 저는 확실히 결심했어요. 좋다. 너가 원한 대로 해주마. 하지만 내가 이 집에서 어떻게 나가는지 똑똑히 보게 될 거다. 다용도실의 좁은 창문을 바라보며 저는 제 결심을 가슴 깊이 새겼어요. 더 이상 물러서지 않겠다고, 그리고 내가 가진 권리를 반드시 찾아오겠다고 말이죠. 그래서 저는 결심했어요. 며느리와 아들의 태도를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없었고, 이 집에서의 제 위치를 다시 찾아야겠다고 마음먹었죠. 다용도실에서 좁은 공간에 앉아 한참을 고민했어요. 이 집은 내가 만든 것이다. 내가 이 집을 내놓는다면 그들에게도 더 이상 지킬 명분이 없겠지. 먼저 변호사를 찾아가기로 했어요. 하지만 그 과정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어요. 작은 다용도실에서 몰래 빠져나와 변호사 사무실을 찾는다는 것 자체가 큰 도전이었거든요. 아들과 며느리가 제가 외출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 신중해야 했어요. 며칠 동안 며느리의 외출 시간을 확인하며 계획을 세웠어요. 하루는 며느리가 사돈과 함께 외출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때가 기회라고 생각했죠. 오늘이다. 이 집에서 벗어나 내 계획을 시작할 수 있는 날. 서둘러 다용도실 문을 열고 나왔어요. 외출 준비를 끝낸 며느리는 저를 힐끗 쳐다보더니 무심히 말했죠. 아버님, 집 정리 좀 하세요. 다용도실 너무 어수선하잖아요. 저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그녀가 나가고 나면 제 계획을 실행에 옮길 생각뿐이었거든요. 그날 오후 며느리와 사돈이 집을 떠난 뒤 저는 곧바로 밖으로 나갔어요. 손에 등기부등본을 꼭 쥐고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죠. 마을 근처에 있는 작은 변호사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했던 질문들을 떠올리고 있었어요. 변호사는 제 이야기를 차분히 듣고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이 집은 아드님의 명의로 되어 있지만 구매 과정에서 전액을 아버님이 부담하셨다면 법적으로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희망이 생겼어요. 그러면 지금 이 집을 제가 팔거나 명의를 변경할 수도 있겠군요. 변호사는 긍정적으로 대답하며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알려줬어요. 돌아오는 길에 머릿속은 복잡했지만 마음은 오히려 가벼웠어요. 이제야 내가 이 집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되돌릴 기회가 생겼다. 그날 밤 저는 다시 한번 계획을 정리했어요. 며느리와 아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기로 했어요. 그들은 제 결정을 존중하지 않을 게 뻔했으니까요. 며칠 뒤 저는 부동산을 찾아가 집 매매에 대한 상담을 시작했어요. 직원은 제가 가져온 등기부등본과 필요한 서류들을 확인하고는 말했어요. 등기 명의가 아드님이긴 하지만 구매 내역과 자금 출처가 모두 아버님 명의라면 매매는 가능합니다. 다만 서류 준비가 조금 필요합니다. 그 순간 저는 이 모든 일이 가능하다는 확신을 얻었어요. 집으로 돌아와서는 더욱 조심해야 했어요. 며느리는 여전히 제게 차갑게 대했고 다용도실 문틈으로 들려오는 소음들은 제 인내심을 시험하고 있었죠. 그녀는 거실에서 사돈과 함께 제 뒷담화를 나누는데 익숙해져 있었어요. 아버님이 다용도실에서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봐도 정리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들의 말에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기로 했어요. 제 계획이 진행되는 한 이런 말들은 이제 제게 아무 의미가 없었거든요. 그 후로도 변호사와 부동산을 오가며 매매 절차를 준비했어요. 며느리와 아들은 제가 집 밖으로 나가는 걸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아마도 제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전혀 짐작하지 못했기 때문이겠죠. 하루는 며느리가 다용도실 앞을 지나며 비꼬듯 말을 던졌어요. 아버님, 이렇게 계실 바엔 차라리 요양원 같은데 가보시는 게 어때요? 요즘 그런 곳도 좋다던데요.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그녀의 말이 제 귀에 들어왔지만 더 이상 제 마음을 흔들 수는 없었어요. 제 계획이 완성되어 가고 있었으니까요. 매매 준비가 거의 끝났을 때 부동산 직원이 연락을 줬어요. 매수자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주쯤 계약을 체결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 드디어 해방의 순간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이 집은 제 손으로 만든 집이었고 이제 제 손으로 마무리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아들과 며느리 사돈은 여전히 거실에서 웃고 떠들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것이 하나 있었죠. 이 집의 진짜 주인은 이제 그들에게 더 이상 머무를 자리를 제공하지 않을 거라는 사실이요.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오랜 준비 끝에 제가 가진 마지막 자존심을 되찾을 순간이었죠. 아침부터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계약이 완료되었습니다. 매수자가 오늘 오후에 집으로 방문할 예정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묘하게 가벼워졌어요. 이 집에 얽힌 모든 불편함과 억울함을 이제 내려놓을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으니까요. 집안은 평소처럼 조용했지만 며느리와 사돈은 여전히 제가 다용도실에서 지내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죠. 며느리는 사돈과 함께 거실에서 대화를 나누며 웃고 있었어요. 어머니, 여기 진짜 편하지 않으세요? 집이 아늑하니까 오래 머무르셔도 좋겠어요. 사돈은 소파에 앉아 다리를 꼬고 느긋하게 대답했죠. 그럼 어디 내 딸 집만큼 편한 데가 있겠니? 그들의 대화가 들려올 때마다 억울한 마음은 커졌지만 저는 애써 표정을 감췄습니다. 오늘 모든 게 정리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아들은 회사에서 늦게 퇴근하는 날이었고 며느리와 사돈은 저녁 식사를 준비하며 웃고 떠들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부엌에서 음식을 꺼내며 사돈께 말했어요. 아버님도 이젠 적응하셨겠죠? 다용도실도 나름 아늑하잖아요. 그 말에 사돈이 웃으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어차피 많이 움직이실 것도 아닌데. 그런데 계셔도 괜찮지. 그들의 대화가 들릴 때마다 이 집에서 제가 얼마나 외면받고 있는지 더 분명히 느껴졌어요. 하지만 오늘은 그런 말들이 제 마음을 흔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런 상황들이 제 결심이 옳았다는 확신을 주었죠. 그래. 너가 원하는 대로 해줄 테니 나중에 후회하지는 말아라.
오후가 되자 부동산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매수자가 곧 도착할 예정입니다. 서류도 모두 준비됐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다용도실 문을 열고 천천히 현관으로 걸어 나갔어요. 이 집의 소유권이 이제 끝났다는 사실이 머릿속을 채웠죠. 현관문 앞에서 서류를 정리하며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데 며느리가 다가와 무심히 물었어요. 아버님, 뭐 하시는 거예요? 어디 나가시려고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서류를 꼭 쥔 채 그녀를 지나쳤어요. 며느리는 대수롭지 않게 고개를 돌리며 다시 부엌으로 갔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매수자가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깔끔한 정장을 입고 서류를 들고 있었어요. 부동산 직원도 함께 따라왔죠. 안녕하세요. 이 집의 소유권을 넘겨받게 될 사람입니다. 그가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안으로 들어가 그들을 안내했습니다. 새로운 주인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집안의 공기가 달라졌어요. 거실에서 웃고 있던 며느리와 사돈이 고개를 들어 낯선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며느리는 당황한 얼굴로 서둘러 다가와 물었어요. 누구세요? 여긴 왜 오신 거죠? 새로운 주인은 서류를 꺼내며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일주일 뒤 이 집의 새로운 소유주입니다. 이곳은 제 집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사돈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으며 며느리를 쳐다봤어요. 뭐라고? 이게 무슨 말이야? 그들의 반응을 지켜보며 저는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은 후련해졌어요. 며느리는 서둘러 저를 쳐다보며 물었어요. 아버님,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저는 차분히 서류를 들고 대답했죠. 너가 항상 말했지. 여긴 너 집이라고. 그래서 난 내 집을 팔았을 뿐이다. 그 말에 며느리는 손을 떨며 소리쳤습니다. 팔았다고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왜 그런 걸 저희한테 말도 없이?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저는 그저 담담히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얼마 뒤 아들이 달려왔고 집안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눈치챘어요. 거실에는 며느리와 사돈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 있었고 새로운 소유주와 부동산 직원이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다급히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섰어요. 뭐야?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야? 누군데 집 안에 들어와 있어? 며느리가 당황한 얼굴로 아들을 맞이했어요. 여보, 지금 아버님이 집을 팔았대.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들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팔았다고? 여보, 그게 무슨 말이야? 아버지가 왜 집을 팔아? 부동산 직원이 차분히 상황을 설명하려 했어요. 오늘부로 이 집은 새로운 소유주에게 소유권이 넘어갔습니다. 계약 절차는 모두 완료되었고요. 새로운 소유주도 서류를 들어보이며 말했죠. 앞으로 이 집에서 지내게 될 사람입니다. 빠르게 이사를 준비해 주세요. 아들은 그제야 저를 쳐다봤어요. 아버지, 이게 대체 무슨 짓이에요? 왜 우리한테 말도 없이 이런 일을 하신 거예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고 아들을 바라봤어요. 너가 항상 말했지. 여긴 너희 집이라고. 그래서 난 내 집을 팔았을 뿐이다. 아들은 얼굴이 빨개지며 분노를 터뜨렸어요. 아버지,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살라고요? 저는 그의 격앙된 목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대답했어요. 어떻게 살든 그건 너가 알아서 할 일이다. 너가 나에게 했던 말처럼 이 집은 너가 책임질 집이 아니지 않았냐? 아들은 말문이 막힌 듯 고개를 떨구더니 다시 소리를 높였어요.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요. 여긴 저희 가족이 사는 집이에요. 아버지가 왜 갑자기 이런 결정을 하셨냐고요? 저는 그의 말을 끊으며 담담히 말했어요. 갑자기. 이건 갑자기 벌어진 일이 아니다. 너가 나를 다용도실로 몰아넣고 네 아내와 사돈이 나를 내쫓으려 했던 그 순간부터 난 결심했다. 그 말에 며느리가 억울한 표정으로 끼어들었어요. 아버님, 저희가 언제 아버님을 내쫓으려 했다고 그러세요? 그런 적 없잖아요. 저는 며느리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럼
너가 내게 했던 말은 뭔가? 여긴 다 우리 집이에요. 그렇게 하고 싶으면 나가 사세요. 그 말을 듣고 내가 내 집에서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했다. 사돈은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듯 고개를 갸웃거리며 중얼거렸어요. 아니, 여기서 다들 왜 난리를 치는 거야? 집을 왜 판 거야? 저는 그녀를 향해 냉정히 대답했어요. 이 집은 내가 산 집이었고 내가 책임지고 팔았습니다. 무슨 문제 있습니까? 아들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떨군 채 손을 부들부들 떨었어요. 그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아버지,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했어요? 저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그래야만 했다. 너희가 원했던 대로 내가 여기서 나가고 이 집도 떠나게 되었다. 이제 너희도 너희가 원한 대로 해라. 아들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집을 나섰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혼란에 빠진 채 집 안에서 상황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었죠. 저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천천히 걸어 나갔어요. 모든 것은 끝났고 이제는 제 새로운 삶이 시작될 준비가 되었으니까요. 그날 집을 떠난 후 저는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멀리 떨어진 도시를 떠나 어린 시절부터 살아왔던 고향 마을로 발길을 돌렸어요. 작은 논과 밭이 펼쳐진 그곳은 제가 가장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곳이었죠. 집을 떠나는 순간 마음 한켠에 아쉬움과 허탈함이 스쳐갔지만 곧 자유로움이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고향 마을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더군요. 오랜 친구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며 저는 다시 이곳에서 새 삶을 시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살 집을 마련하는 것이었어요. 작은 농가 한 채를 구했어요. 낡았지만 아늑하고 정이 넘치는 집이었죠. 새벽이면 바람 소리와 새들의 노래가 들리고 저녁에는 하늘 가득 별빛이 쏟아졌습니다. 농가의 텃밭에는 이미 자란 풀들이 무성했지만 저는 그걸 보며 웃었어요. 이 정도면 훌륭하지. 다시 시작하기엔 딱 좋군. 삽을 들고 잡초를 뽑으며 하루를 보내니 몸은 고단했지만 마음은 평화로웠어요. 며칠 뒤 동네 사람들이 찾아와 인사를 건넸어요. 어르신, 돌아오셨다니 반가워요. 이제 여기서 쭉 지내시려나 봐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어요. 응. 이제 이곳에서 땅이나 일구며 살 생각이네. 여기가 나한텐 가장 편안한 곳이지. 그들은 저를 돕겠다고 호미며 삽을 들고 함께 밭을 정리해 주었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마을 사람들의 따뜻함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작은 농사를 시작하면서 삶의 리듬도 다시 찾아갔어요. 새벽이면 일찍 일어나 밭으로 나가고 정오에는 나무 그늘 아래에서 쉬며 점심을 먹었어요. 가끔씩 지나가는 이웃들과 농사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즐거운 일이 되었죠. 올해는 고추 농사가 잘 될 것 같아요. 어르신도 심어보시면 어때요? 그래, 고추도 좋겠네. 올해는 내 손으로 딴 걸로 김장도 해보겠네. 시간이 지나면서 도시에서 있었던 일들은 점점 흐릿해졌어요. 아들과 며느리, 그들이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도 이제는 더 이상 큰 의미를 갖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제가 집을 떠난 뒤 그 집을 정리하고 어딘가로 이사 갔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어요. 이후로 연락은 끊겼지만 마음에 큰 미련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그들과 거리를 두게 된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인생은 결국 스스로 선택하는 거지. 저는 밭일을 하다가 종종 스스로에게 그렇게 중얼거리곤 했어요. 그들이 제게 했던 말과 행동을 떠올릴 때마다 그 집에서 나와 새로운 삶을 시작한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느껴졌습니다. 한 번은 동네 친구가 저를 찾아와 물었어요. 아이들한테 섭섭하지 않아. 그래도 부모 자식인데 연락이 끊겼으니. 저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어요. 섭섭하긴 했지. 하지만 그건 처음뿐이야. 지금은 자유로운 게 더 좋아. 내가 나로서 살아갈 수 있으니까. 고향에서의 삶은 단순했지만
매 순간이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도시에서 다용도실에 갇혀 살던 그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만족감이 있었죠. 밭에서 땀을 흘리고 작은 농작물을 수확하며 웃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어요. 몇 달이 지나자 작은 변화들이 제 삶에 찾아왔습니다. 농사를 짓던 한 이웃이 제게 고추 모종과 감자 씨앗을 건네며 도움을 줬고, 또 다른 친구는 마을 장터에서 농작물을 팔아보지 않겠냐며 권유했어요. 어르신, 이렇게 좋은 걸 그냥 두면 안 되죠. 이거 장터에 내다 팔면 꽤 괜찮을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농작물을 팔아보는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장터에서 물건을 팔며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도 즐거운 일이었어요. 어르신, 이 감자 정말 맛있네요. 어떻게 이렇게 잘 키우셨어요? 그저 정성껏 물 주고 거름 주면 다들 이렇게 잘한다네. 그런 작은 대화들이 삶에 활력을 불어넣어 줬어요. 고향으로 내려온 지 1년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이제 고향의 삶은 저에게 완전히 익숙해졌고, 제 손으로 일군 농작물은 나날이 풍성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집 앞에서 낯익은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아들이 서 있었어요. 낡은 셔츠를 입고 고개를 숙인 채 어색한 미소를 띠고 있었죠. 아버지, 그가 오랜만에 입을 열었지만 목소리에는 주저함이 가득했어요. 저는 담담히 대답했어요. 웬일이냐? 너가 여길 찾아오다니. 아들은 무거운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그냥 아버지가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했어요. 저는 그를 집 안으로 들였지만 마음속에서는 복잡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그가 여기까지 온 이유를 알고 싶었죠. 밥은 먹었냐? 이왕 왔으니 차나 한잔하고 가라.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의자에 앉았어요. 그의 손은 초조한 듯 계속 테이블을 두드리고 있었죠. 차를 따라주며 물었어요. 이제 와서 나를 찾아온 이유가 뭐냐? 딱히 보고 싶어서 온 것 같진 않은데. 아들은 잠시 침묵하더니 솔직하게 말했어요. 사실 여유가 없어요, 아버지. 아내랑도 사이가 틀어졌고, 일도 잘 풀리지 않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아들을 탓할 수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그가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 느껴졌죠.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그를 바라봤어요. 그럼 이제 내가 어떻게 해주길 바란다는 거냐? 아들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그냥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지 궁금했어요. 그리고 저도 사과드리고 싶어서 왔어요. 그가 진심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쉽게 마음을 열 수 없었죠. 사과라. 너가 내게 사과할 게 있긴 하냐? 아들은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며 대답했어요. 있어요. 아버지를 그렇게 몰아붙였던 것, 그리고 제대로 챙기지 못했던 것 정말 죄송해요. 그 순간 마음속의 응어리가 조금씩 풀어지는 것을 느꼈어요. 그의 말에서 진심이 묻어났거든요. 하지만 쉽게 용서의 말을 꺼낼 수는 없었어요. 며칠 뒤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마을 우체국에서 돌아오던 길, 집 앞 우편함에서 낯선 편지 하나를 발견했죠. 발신인의 이름을 확인하니 며느리였어요. 이게 웬일이지? 잠시 멈칫했지만 봉투를 조심스레 열어 내용을 읽기 시작했어요. 편지지 위에 적힌 글씨는 단정했지만 문장마다 담긴 감정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아버님, 그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고 욕심이 많았습니다. 아버님께 했던 모든 말과 행동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용서를 구할 기회를 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문장을 읽어 내려갈수록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며느리의 솔직한 고백이 느껴졌지만 동시에 의구심도 들었습니다. 왜 이제 와서 이런 말을 하는 걸까? 정말로 후회하고 있는 걸까? 편지에는 그동안의 반성과 후회가 가득 적혀 있었어요. 아버님께서 얼마나 힘드셨을지 생각도 못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이제서야 깨닫게 됐습니다. 저희 어머니까지 모시느라 아버님께 더 큰 부담을 드렸던 것도 정말 잘못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서야 깨달았다는 그녀의 말이 진심처럼 보였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경계심이 남아 있었어요. 그동안 제가 겪었던 서운함과 상처는 결코 쉽게 지워질 수 있는 게 아니었으니까요. 편지 끝부분에는 그녀의 부탁이 담겨 있었어요. 아버님께서 기회를 주신다면 직접 찾아뵙고 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용서받을 자격이 없지만 그래도 용기를 내서 이 편지를 씁니다. 그 글을 읽고 나니 잠시 멍해졌어요. 과거의 며느리라면 결코 이런 글을 쓰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녀가 진심으로 변하려고 하는 건가 싶기도 했어요. 하지만 의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왜 이런 편지를 보낸 거지? 지금 상황이 어려워서 그런 건가? 아니면 진짜 후회하고 있는 건가? 편지를 손에 쥔 채 한참 동안 고민했어요. 그녀의 말이 진심일 수도 있고 단지 상황을 모면하려는 시도일 수도 있었죠. 결국 편지를 다시 접어 책상 위에 올려두고 한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금 내가 이 편지에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까? 며느리의 행동과 말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그동안 그녀는 얼마나 차갑고 날카로운 말들로 제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가 이제라도 사과를 하려고 용기를 냈다는 점을 무시할 수는 없었어요. 며느리의 편지에서 느껴지는 진심과 경계심 사이에서 갈등했어요. 정말 진심이라면 한 번쯤은 그녀와 마주 앉아 얘기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며느리의 편지를 읽은 뒤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그녀의 말이 진심으로 느껴졌지만 지난날의 상처가 쉽게 지워지지는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녀가 용기를 내 사과하려는 마음이 진심이라면 대화의 기회를 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결국 그녀에게 답장을 쓰기로 했어요. 너가 진심이라면 한번 직접 얼굴을 보고 얘기해보자. 며칠 뒤 아들과 며느리가 함께 고향집을 찾아왔어요. 집 앞에 선 두 사람의 표정은 어색하기만 했고 서로 눈도 잘 마주치지 못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들을 차분히 맞이하며 마당으로 자리를 안내했어요. 왔구나. 이제 무슨 얘기를 하려고 여기까지 온 거냐? 먼저 며느리가 입을 열었어요.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울먹이며 말을 이어갔어요. 아버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그때는 제 욕심만 앞섰고 아버님께 얼마나 큰 상처를 드렸는지 몰랐어요. 하지만 이제야 깨달았어요. 아버님이 얼마나 힘드셨을지 생각하면 너무 죄송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마음 한구석이 묘하게 흔들렸어요. 그동안의 날카롭고 차가웠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라 보였죠. 아들도 조심스레 말을 꺼냈어요. 아버지, 저도 잘못했어요. 그동안 아내의 말만 듣고 아버지를 제대로 챙기지 못했어요. 제가 얼마나 철이 없었는지,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 얼마나 희생하셨는지 이제야 알았어요. 아들은 고개를 숙이며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들의 사과는 진심처럼 느껴졌지만 한편으로는 그 모든 시간을 떠올리니 쉽게 마음을 열 수 없었어요. 저는 한참 동안 두 사람을 바라보다가 차분히 대답했어요. 그래. 나도 너희가 왜 그랬는지 이제 조금은 이해할 것 같구나. 하지만 그동안 내가 얼마나 서운했는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도 너희가 알아야 한다. 며느리는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닦았어요. 아버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어머니를 모시면서도 아버님께는 왜 그렇게 냉정했는지 지금 생각하면 정말 부끄럽습니다. 아버님께서 제 말을 듣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지 이제 알겠어요. 그녀의 솔직한 고백을 듣고 나니 서운함과 분노가 조금씩 풀어지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 너도 힘들었겠지. 하지만 그 힘듦을 나에게만 떠넘기는 것 같아.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모르겠구나.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아버님 말씀이 맞아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앞으로는 아버님께 그런 실수를 절대 반복하지 않을게요.
아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어요. 아버지, 저희가 정말 많이 배웠어요. 아버지의 희생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희도 없었을 거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요. 다시는 아버지께 상처를 드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진심 어린 사과를 듣는 동안 마음속 깊이 묻어두었던 서운함이 조금씩 풀렸어요. 한편으로는 그들이 이렇게라도 후회하고 찾아왔다는 사실에 감사함도 느껴졌어요. 그래. 나도 이제야 너희가 왜 그렇게 했는지 이해하려고 한다. 우리 모두 부족했지만 지금이라도 이렇게 솔직히 얘기해줘서 고맙구나. 저는 두 사람을 보며 차를 한 잔 따라줬어요. 우리 셋은 한참 동안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며 조금씩 분위기를 풀어갔어요. 그동안의 갈등과 오해가 풀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저녁이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갔어요. 저는 그날 밤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어요. 과거의 상처가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지만 그들이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자 했던 마음이 느껴졌기 때문이죠. 그날 이후 저는 그들을 조금씩 이해하려고 노력하기 시작했어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 중요한 건 그 실수를 깨닫고 바로잡으려는 용기다. 그날 저녁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고요한 밤하늘을 바라봤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돌아간 후 집 안은 다시 고요해졌어요. 하지만 그들이 남긴 말들과 진심 어린 표정은 제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남겼죠. 그들의 사과를 받아들였지만 그동안 쌓였던 서운함과 상처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어요. 몇 년간의 갈등이 하루 만에 풀릴 수는 없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혼자 마당에 나와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내가 너무 단호하게 마음을 닫고 있었던 건 아닐까? 그래도 그들이 이렇게 찾아와 준 건 고맙지 않나? 다음 날 아침 밭으로 나가 일을 하며 머릿속을 정리했어요. 삽으로 땅을 고르고 손으로 흙을 다듬다 보니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새로 시작된 이 관계가 어디로 향할지는 아직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죠. 저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며칠 후 뜻밖에도 아들이 먼저 연락을 해왔어요. 아버지, 주말에 잠깐 들러도 될까요? 이번엔 아이들도 데려가려고 해요. 그 말을 듣고 순간 놀랐어요. 그동안 얼굴을 못 봤던 손주들을 만날 기회가 생긴 거였으니까요. 저는 흔쾌히 대답했어요. 그래, 오고 싶으면 와라. 너희가 오면 집이 좀 북적거려 좋겠구나. 그 주말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두 손주가 고향집에 찾아왔어요. 손주들은 처음엔 어색해했지만 곧 마당에서 뛰어놀기 시작했죠.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손주들을 보며 아이들을 자주 못 봤던 지난날이 떠올랐어요. 이제라도 이렇게 보게 되어 다행이다. 아들과 며느리는 마당 한쪽에서 저를 도와 밭일을 시작했어요. 며느리는 작은 모종삽을 들고 땀을 흘리며 일을 했고 아들은 무거운 짐을 나르며 저를 도왔죠. 아버지, 이거 어떻게 심는 거예요? 여보, 여기 물 좀 더 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들의 대화가 밭 한가운데서 오가는 걸 보니 과거의 냉랭했던 모습이 점차 사라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며느리는 부엌으로 들어가 음식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손주들은 신나게 달려다니다 지쳤는지 마루에 앉아 쉬고 있었죠. 저는 아들과 함께 마당 한쪽에 앉아 오랜만에 대화를 나눴어요. 아버지, 요즘은 좀 어떠세요? 여기서 혼자 지내시느라 힘들진 않으세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죠. 힘들긴 해도 마음은 편하다. 시끄러운 도시보다 이곳이 내겐 잘 맞는구나. 아들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래도 가끔은 저희가 좀 더 신경 쓸 걸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아버지. 그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그래, 이제라도 이렇게 찾아와 주니 고맙다. 그날 이후 아들과 며느리는 조금씩 더 자주 저를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며느리는 텃밭에 채소를 심는 걸 배우고 싶다며 자주 왔고
아들은 마을 사람들과 어울리며 마을 분위기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손주들은 마당에서 뛰어노는 것을 즐기며 점점 더 밝아졌고 저와도 점점 더 가까워졌죠. 어느 날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아버님, 저희가 조금씩 변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 너무 이기적이었던 저희 모습을 돌아보면서 아버님께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녀의 말을 듣고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변화하려는 마음이 중요하다. 그 마음이 있다면 앞으로는 더 나아질 거다. 아들도 한 발 더 다가섰어요. 아버지, 저도 앞으로는 가족으로서 더 책임감 있게 살려고 해요. 지금까지 아버지께 너무 많은 걸 기대기만 했던 것 같아요. 앞으로는 제가 더 아버지를 챙기겠습니다. 그들의 진심 어린 말과 행동을 보며 저는 점점 마음의 문을 더 열 수 있게 되었어요. 과거의 갈등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지만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큰 위로가 되었죠. 고향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점차 더 따뜻해졌어요. 주말마다 손주들의 웃음소리가 들리고 아들과 며느리가 밭일을 돕는 모습은 이제 익숙해졌습니다. 가족이 함께 밥을 먹고 대화를 나누며 웃을 수 있는 시간은 저에게 큰 기쁨이 되었죠. 그날 밤 저는 별이 가득한 하늘을 바라보며 혼자 생각했어요. 가족이란 건 결국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성장하는 거구나. 모두가 완벽할 수는 없지만 서로 노력하면 충분히 가까워질 수 있지. 그날 이후 저는 고향에서의 새로운 삶을 더욱 풍요롭게 느끼며 살아갔어요. 새벽이면 땅에서 올라오는 흙냄새가 제게 첫 인사를 건네고 고요한 아침을 깨우는 새소리가 마음 깊은 곳까지 스며들었죠. 삶이란 것이 때로는 억울하고 서글픈 순간들로 가득하지만 그 모든 순간을 지나 다시 평온에 닿을 수 있다는 것을 이곳에서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주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은 낡은 시계를 멈춰놓은 듯 아늑하고도 따뜻했어요.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마당에 피어난 들꽃처럼 가볍게 흔들리며 저를 감쌌고 그들의 손길이 닿은 흙과 땀은 과거의 상처를 조용히 덮어주었어요. 그 순간들 속에서 나는 나를 잊고 그들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가끔씩 아들과 마주 앉아 담소를 나누다 보면 그의 눈빛 속에서 어린 시절의 그 아이를 발견하곤 했어요. 작은 실수에도 눈물 흘리며 사과하던 그 아이는 이제 한 가정의 가장이 되어 제 앞에 앉아 있었죠. 그 모습을 보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식은 결국 부모의 기대를 온전히 채우지 못할지라도 그 나름의 방식으로 사랑과 후회를 배워가는구나. 저녁이면 며느리가 만든 따뜻한 밥상 앞에서 모두가 둘러앉아 웃고 떠들었어요. 그 순간 손주들의 해맑은 웃음소리는 과거의 차가운 말들을 덮어주었고 아들과 며느리의 노력은 저를 더 이상 홀로 두지 않겠다는 다짐으로 느껴졌어요. 그들의 사과와 변명,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진심은 마치 길고 긴 겨울을 지나온 나무가 새 잎을 틔우는 것처럼 제 마음속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고향의 밤은 여전히 고요했지만 더 이상 외롭지 않았어요. 별빛은 여전히 하늘 가득했고 바람은 온화했으며 그 바람 속에는 가족의 온기가 함께 녹아 있었어요. 가끔 과거를 떠올리면 여전히 아프고 서글픈 순간들이 있지만 그 순간들마저도 이제는 제 삶의 일부로 다가왔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주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이제 제게 또 다른 인생의 보상이 되어 주었으니까요. 삶은 언제나 새롭게 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그날 이후의 시간을 통해 다시금 배웠습니다. 고향에서 불어오는 바람처럼 언제나 잊히고 지나가는 줄 알았던 사랑이 여전히 내 곁에 머물고 있었다는 것을요.